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여러분이 깨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그저 하루의 피로를 푸는 휴식 시간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정지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알려드리려는 사실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아주 정교하고 필사적인 청소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수십 년 뒤 치매라는 아주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다른 부위가 노폐물을 처리하는 방식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에는 림프계라는 아주 정교한 하수 처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림프계는 혈관과는 별도로 몸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으면서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노폐물과 대사산물을 끊임없이 수거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줍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듯 림프계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꾸준히 회수하는 아주 필수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든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뇌에는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장기는 이 정교한 하수 처리망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 가장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뇌만큼은 겉으로 보기에 이 청소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무려 20% 가까이를 소비하는 아주 대사 활동이 활발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대사 활동은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산물과 노폐물을 만들어낼 텐데 이걸 처리할 전용 청소 시스템이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오랜 수수께끼에 결정적인 답을 제시한 것이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신경과학자 마이켄 네더가드 연구팀이 발표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살아있는 실험동물의 뇌를 아주 정교한 실시간 영상 기법으로 관찰하면서 뇌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청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새롭게 발견된 시스템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뇌를 구성하는 지지세포인 신경교세포, 즉 글리아세포와 전통적인 노폐물 처리 시스템인 림프계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조어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시스템이 전통적인 림프계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림프 시스템은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뇌와 척수는 이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 속에 잠긴 채로 존재합니다. 이 액체는 원래 뇌를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력을 제공해서 무거운 뇌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더가드 연구팀의 발견은 이 뇌척수액이 단순히 완충 작용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뇌 조직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서 마치 강물이 협곡을 훑고 지나가듯 뇌세포 사이사이의 공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뇌혈관을 감싸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뇌 속의 혈관들은 겉면이 성상세포라고 불리는 신경교세포의 돌기로 촘촘하게 감싸여 있는데 이 성상세포의 돌기와 혈관 벽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새 공간이 존재합니다. 연구팀은 뇌척수액이 바로 이 혈관 주위 공간을 따라
뇌 조직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고 이후 뇌세포들 사이사이의 미세한 틈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만들어낸 노폐물들을 씻어내고 다시 배출 경로를 통해 빠져나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마치 도시 전체에 깔린 정교한 광해수로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큰 수로를 따라 흘러온 물이 논밭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것을 씻어낸 다음 다시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처럼 뇌척수액도 혈관이라는 큰 수로를 따라 흘러들어와 뇌세포 사이사이에 논밭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가 노폐물을 실은 채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등장합니다. 네더가드 연구팀은 이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효율이 실험 동물이 깨어 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이 청소 시스템의 효율은 깨어 있을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이 청소 작업을 아주 느린 속도로만 조금씩 수행하다가 우리가 잠드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청소의 강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낮 동안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해서 아주 느리게 청소를 진행하던 건물이 모든 사람들이 퇴근한 밤이 되면 대규모 청소팀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잠들어 있을 때만 이렇게 청소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발견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연구팀은 실험 동물이 잠든 동안 뇌 세포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 세포들의 부피가 수면 중에 최대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그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이 확장된 공간을 통해 뇌척수액이 훨씬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골목길에 빽빽하게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청소차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청소차는 그 틈을 지나갈 수 없고 청소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동차들이 밤 동안 저절로 조금씩 작아져서 그 사이의 골목길이 훨씬 더 넓어진다면 청소차는 훨씬 더 자유롭게 그 사이를 오가며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뇌세포들이 수면 중에 부피를 줄이는 이 현상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청소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전략입니다. 이 발견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신경과학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잠이 뇌에 좋다는 막연한 통념을 넘어서 잠이 왜 뇌에 필수적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해주는 최초의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곧이어 아주 중요한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이 실제로 씻어내는 노폐물 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물질들이 지난 시간 우리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가 잠든 동안에만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아주 독특한 청소 시스템의 존재를 살펴봤습니다. 뇌세포가 수면 중에 부피를 줄여 그 사이 공간을 넓히고 그 확장된 통로를 따라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청소 시스템이 실제로 씻어내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대사 부산물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 모든 활동의 과정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제거되는 속도가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싱크대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속도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물이 넘치지 않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벌어집니다. 만약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 제거되는 속도가 계속해서 뒤처지게 되면 이 단백질은 서서히 뇌 조직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그냥 쌓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뭉쳐 끈적끈적한 덩어리, 즉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부검했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병리학적 소견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역사에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축적은 아주 오랫동안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었고, 지금도 이 질환의 발병 기전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가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알츠하이머병의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그 질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발한 과학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서는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의 이상 축적 역시 이 질환의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 이 두 단백질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질환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깔끔하게 설명되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다층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현재 과학계의 대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이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를 통해 폭넓게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글림프 시스템과 수면과 베타 아밀로이드 사이의 연결고리를 실제로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더가드 연구팀의 초기 연구에서 실험동물의 수면을 인위적으로 방해했을 때 뇌 조직 내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적으로 잠을 잔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단순히 베타 아밀로이드를 새롭게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을 씻어낼 청소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이 발견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여러 연구팀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흔히 PET 스캔이라고 불리는 뇌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들 중 하나에서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단 하룻밤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한 뒤 뇌를 촬영했을 때 정상적으로 잠을 잔 대조군에 비해 특정 뇌 영역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우리 뇌 속에서 이 노폐물이 눈에 띄게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이 일으키는 변화는 다행히도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상당 부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다시 제대로 잠들기 시작하면 다시 그 효율을 회복해서 밀렸던 청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수면 부족이 하룻밤에 그치지 않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적으로 반복될 때 벌어집니다.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중년기에 만성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후 노년기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의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관찰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쁜 것이 치매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과 치매 위험 모두 다른 여러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과도 서로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수십 년에 걸쳐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금씩 더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아주 설득력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실제로 왜 그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인과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면의 단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결코 하나의 균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하룻밤 동안 여러 차례 순환하며 반복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활동은 이 여러 수면 단계 중에서도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아주 깊은 비렘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파 수면은 나이가 들면서 그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수면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현상의 배경에 단순히 나이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수면의 양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효율도 함께 저하되는 과정이 함께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아주 명확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잠든 동안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두 과정 사이의 균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유지될 때 우리 뇌는 건강하게 그 기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깊은 수면으로 인해 이 청소 과정이 지속적으로 뒤처지게 되면 그 누적된 결과가 결국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뇌 건강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했을 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어떻게 축적되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어떻게 이 축적을 가속시켜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 어떤 조건에서 그 기능이 저하되는지, 그리고 이 지식을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와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입니다. 네더가드 연구팀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실험 동물을 다양한 자세로 재우면서 글림프 시스템을 통한 노폐물 제거 효율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잠들었을 때, 등을 대고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잠들었을 때보다 노폐물 제거 효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자는지까지도 뇌의 청소 효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발견이 왜 그럴듯한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글림프 시스템의 물리적 작동 원리를 떠올려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뇌 척수액이 뇌 조직을 통과해서 흘러나간 뒤 최종적으로는 목 주변의 림프절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거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가 이 배출 경로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거나 액체의 중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며 완전히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알코올이 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수면의 질,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깊은 서파 수면의 비중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몇몇 동물 실험에서는 급성 알코올 노출이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 자체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알코올은 우리를 더 빨리 잠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잠이 뇌를 제대로 청소하는 데 필요한 깊이와 질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충분히 오래 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깊은 서파 수면의 비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몇몇 동물 연구에서는 운동이 직접적으로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이유들 중에 이 청소 시스템의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나이가 들면서 서파 수면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변화와 별개로 나이가 들면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 자체의 물리적인 유연성도 함께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뇌에서는 이 통로가 아주 유연하고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를 감싸고 있는 혈관 주변 조직이 점차 뻣뻣해지면서 뇌척수액의 흐름 자체가 물리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는 나이든 뇌가 젊은 뇌에 비해 똑같이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의 효율 자체가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왜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설명을 하나 더 제공해 줍니다. 이 지점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글림프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만성적인 상승은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수면 중에도 각성 상태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 반복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글림프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초기 증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만성 스트레스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경로를 통해 뇌의 노폐물 청소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뇌 건강, 특히 장기적인 인지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 하루 잠을 설쳤다고 해서 즉시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은 며칠간의 부족한 수면 이후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는 만성적인 패턴입니다. 하루 이틀의 불면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충분한 수면 시간과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려는 장기적인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의 활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아끼는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생존의 필수적인 유지보수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밤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 뇌는 그저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며 쌓아온 흔적들을 부지런히 씻어내는 아주 중요하고 은밀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글림프 시스템의 발견 과정,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과 알츠하이머병의 관계, 그리고 수면 자세와 알코올, 운동, 나이, 스트레스가 이 청소 시스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서 잠이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행위가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발견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발견이 의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이라는 현상을 신비롭고도 당혹스러운 미스터리로 여겨왔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의식이 흐려진 채로 겉보기에는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잠든 동안 우리는 포식자의 위협에도 무방비하고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짝짓기 기회도 놓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상태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라는 행위가 거의 모든 동물에게서 예외 없이 관찰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필수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는 2012년 글림프 시스템이 발견되기 전까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커다란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의 발견은 이 오래된 공백을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언어로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단순히 피로가 풀린다는 막연한 설명을 넘어서 뇌세포가 실제로 부피를 줄이고 그 사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낸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대 신경과학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잠이라는 우리가 매일 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행위 뒤에 얼마나 정교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생물학적 과정이 숨어 있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아주 쉽게 희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마감에 쫓길 때, 밀린 드라마를 몰아볼 때, 혹은 그저 하루를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수면 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잠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과학은 그 잠을 줄이는 선택이 사실은 매일 밤 진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유지보수 작업을 건너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건너뛴 작업의 대가는 당장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뒤 아주 조용하고 서서히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 이야기들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던 즉각적 보상과 지연된 대가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진화적으로 몇 시간 뒤에 확실한 이득을 수십 년 뒤의 흐릿하고 확률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취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면 부족이라는 선택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동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지식은 우리가 잠을 줄이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그 순간 그 선택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생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은 종종 그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물, 혹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이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의식마저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멈춤과 쉼이라는 것은 생산성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생산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며 만들어낸 흔적들을 부지런히 씻어내고 다음날 다시 온전한 상태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비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필수적인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돌봄은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우리의 기억과 사고력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길고 누적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네 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잠이라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행위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들은 조용히 부피를 줄이기 시작하고 그 사이로 맑은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 하루 동안 쌓인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하나씩 씻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미래를 조용히 지켜내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도 정교한 생명의 작업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